멋진 질문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안정 작가라고 하는데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2008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썼던 책이 공주박물관이라는 어린이 지식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지식 그림책인 공주박물관, 리더십을 키워주는 우리 공주박물관, 새아이 영재로 키운 초간단 놀이육아, 내 아이 위대한 힘을 끌어내는 영재 레시피,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된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까지, 이렇게 6권의 책을 썼고, 전국과 중국으로 오가면서 사교육 없이 새아이를 영재로 키운 육아 이야기, 몸, 마음, 머리를 키우는 책 육아의 기적,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놀이의 힘이라는 주제로 또 강연을 하고 있고요. 내 아이 미래를 위한 경제교육, 그리고 행복한 육아의 비밀, 엄마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다양한 강연과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놀이 워크숍, 그리고 똑똑 통놀이 미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강연 형태로 많은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에게 저의 20년 이상의 경험과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동안 3,000권이 넘는 육아서를 읽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육아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모든 영역의 책이 사실 육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육아서에 해당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적어둔 어떻게 보면 육아 선배님들이 쓰셨던 그 책도 육아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저보다 더 먼저 아이를 키웠던 옆집에, 뒷집에 친척분들, 이렇게 주변에 육아 동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하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과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난 분들의 사례들을 매칭도 시켜가면서 저 나름대로 20년 넘게 육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었는데,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6권의 책에 녹여두었고요. 제 책을 보면 지금 저희 큰아이가 올해 이제 22살, 그리고 둘째가 21살, 막내가 19살이 되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썼던 책 제목을 보면 2권은 어린이 지식 그림책이지만 나머지 책들은 이제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나라고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3명의 아이가 모두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을 해서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재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인데, 이제 그 노하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책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작가 겸 강사 서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열망만 있었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전혀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육아서를 그렇게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키웠더니 사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육아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면, 그건 저의 어릴 적 환경으로부터 이제 기인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특히 저의 세대, 저의 좀 윗세대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의 철학으로서, 이 철학은 거창하고 방침으로서 때려야 잘 키운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독서를 많이 퍼부어야 아이의 행동이 수정되지 않을까를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폭력이 좀 많은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부모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로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니까짓 게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러니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너를 낳고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지 모르겠다, 너만 없으면 되는데 라는 굉장히 제가 금방 전달했던 이야기에는 욕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굉장히 아이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말과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다 보니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 없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에 등 떠밀려서 몸이 자라서 어느 순간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큰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는 나와 너무 다른 존재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정말로 강렬했었어요. 나처럼 세상이 무섭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저는 정말 강했었거든요. 20년 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똑똑한 아이였어요. 말 그대로 학교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똑똑하다는 일반적인 의미였었는데, 그건 저의 결핍 때문에 만들어진 목표였던 거죠. 제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훈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첫 육아의 목표는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의 아이를 키우고 많은 육아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던 이 똑똑함의 개념이 좀 바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머리만 똑똑하고 학교 성적만 똑똑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똑똑한 삶을, 현명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특히 심리학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키워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사례들, 너무나 많은 가정들, 케이스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똑똑한, 머리가 좋은 똑똑한 이 개념이 점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을 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몸과 마음과 머리가 모두 똑똑한 이제 그런 아이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3명의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정말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거든요. 그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닫게 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제가 가는 때마다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시간이 주어진다면 꼭 드리는 이야기가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대전제. 일단 먼저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 대책이 좋은 어린이, 문화진흥회에서 좋은 어린이집 선정되고 수출도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교양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런 그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행착오에서 깨달았던 육아의 그 전제는 첫 번째,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개념이었어요. 이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머리로만 깨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이야기가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 가장 멀고 험한, 그쵸? 긴 오래된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정말로 모든 아이가 다 다르다는 개념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게 되면 육아하는 동안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비교, 그쵸? 어느 집 아이는 몇 살을 했는데 어느 집 아이는 학교 갔더니 어떤 상들 받아오는데, 이런, 그쵸? 이런 비교를 당연히 하지 않으실 거고, 모든 애가 다르다는 개념만 내 가슴에 품는다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키워야 할 아이가 옆집 아이가 아니고 책 속에 나오는 아이가 아니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면 곁에 있는 그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이 개념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3명의 아이들은 거의 연년생들이거든요. 위 아이는 18개월 터울로 연년생이고 밑에 둘은 19개월 터울로 이제 2년 터울인데 거의 고만고만하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험이 물고기, 생선 아시죠? 생선 요리를 해서 이제 먹이려고 다듬잖아요. 비닐을 막, 그쵸? 칼로 쳐내고 이렇게 다듬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보통 한 20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이대가. 근데 그 20개월 무렵의 아이들이 똑같은 광경을 봤거든요. 엄마가 칼질하는 거, 그쵸? 생선을, 그쵸? 이렇게 다 조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첫째 아이가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는 와, 맛있겠다! 였었어요.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가 생선을 요리하면 결과물이 맛있다는 걸 알았는지 맛있겠다는 말을 내뱉었을 때 참 저는 귀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둘째 아이가 제가 요리하는 과정을 생선을 다루는 장면을 보더니 엄마 생선이 너무 불쌍해 이러는 거예요. 그쵸? 머리를 자르고 하다 보면 그쵸? 생선에서 피가 나오니까 그래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막내는 1년쯤 더 지나면 요 게오스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참 내심 궁금했었는데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딱 생선을 다듬을 때 딱 보고 나더니 저를 한번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 생선은 엄마를 미워할 것 같아.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했잖아? 제가 그만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우와 정말 다르구나 아이들이 라는 걸 그 20개월 무렵의 아이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해도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학습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3명의 아이를 다 이제 그쵸 영재로 소위 말하면 키웠다고 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명의 아이들은 정말 달랐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많은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이가 정말 책을 좋아했었고 어떻게 보면 책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읽은 아이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저희 큰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입으로 뱉어내는 어휘들이 너무너무 유창하고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상 그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입에서 그냥 너무 일상 언어로 뱉어내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예뻐서 사실 아이가 함께 산책을 가다 보면 뒤에서 아주머니들이든 이렇게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느냐고 어떻게 키우면 이제 궁금해하다면서. 근데 저희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좀 그거와 다른 케이스였거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노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아이가 바로 저희 둘째 아이였어요. 제가 큰아이를 통해서 책이 얼마나 아이의 성장에 반짝이는 그런 달란트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걸 줄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에게도 책을 너무너무 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도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제가 주는 환경, 그쵸?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주는 환경이 거의 전부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라면서는 점점 책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에게 6살쯤이었을 거예요. 너무 책을 안 읽길래 너는 책이 재미가 없니? 라고 조용히 그쵸? 돌려서 예쁘게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 해맑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엄마 난 책 완전 좋아해. 그래서 제가 너무 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왜 책을 안 읽어? 라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난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책보다 노는 게 더 즐거워서 놀다 보니 책 읽을 시간이 없을 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와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쵸? 여전히 책의 중요성을 맹신하고 있었던 책의 효과를 보았던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 대답이 그때는 조금 아쉬웠었어요. 근데 조금 전 더 아이를 더 키워보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아이가 아직 연년생이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면 그 언니가 그 초등학교 가면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조회에 대해서 월요일날 단상의 전체 그쵸? 모아두고 교장선생님께서 상장을 딱 수여하면 올라가서 받은 아이가 저희 큰아이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 둘째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시험을 치고 오면 같은 날 초등학교가 같으니까 같은 날 시험을 치고 오면 언니는 이제 100점 그럼 자기도 성적이 영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러워해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언니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나도 언니처럼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볼 때마다 제가 책을 읽으면 된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나 여러 번 너무나 자주 잔소리처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넘어가니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엄마, 나는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잖아. 그런데 나를 보니 앞으로도 노는 게 더 즐거워서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나는 평생 공부를 못해? 어떻게 해야 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아이에게 책이라는 것이 너의 성장에 정말 많은, 정말 몸과 마음과 머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주도 아닌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그 의미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전달했던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는 엄마는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책을 읽고 있지 않으니 그럼 나는 잘 못 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걸 경험하면서, 와, 내가 지금 뭔가 하나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정말 여러 번 저의 가슴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 초등학교 중학년 넘어가서야 완전히, 저도 10년 넘게 걸렸던 거죠, 가슴에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 여정에 10년 동안 걸어가는 길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훅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내려오던 것이 어느 날 정말로 내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날이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모든 아이가 다 달라요.